한 방울 내리지 않기로 악명 높던 그 사막, 죽은 땅이라 불리던 몽골 고비 한복판에 단 10년 만에 푸른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을 숲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낸 그 믿기 힘든 기적. 그 한복판엔 다름 아닌 이 나라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 출신의 환경 NGO 활동가 엠마 리아우젠입니다. 국제환경기구에서 기후행동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죠.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끝없는 모래폭풍 속에서 붉게 갈라진 땅을 가리키며 말하던 한 한국인의 음성이요. 엠마 씨, 여기 곧 푸른 숲이 됩니다. 그때는 그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것이 진짜 현실이 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15년간 일하면서 저는 세계 곳곳의 사막화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아프리카 사헬 지대부터 중동의 건조 지역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땅의 변화를 현장에서 목격했죠. 그 어디서도 희망적인 변화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노력은 항상 역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해 겨울 믿기 힘든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이 몽골 고비 사막을 녹지화하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들도 포기한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작은 동아시아 국가가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니 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유엔과의 공동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직접 조사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난 5월 처음으로 몽골 고비 사막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남쪽으로 약 500km, 차로 6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말 그대로 황무지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바위, 때로는 모래 폭풍이 시야를 가리는 극한의 환경이었죠. 강수량은 연간 100mm도 채 되지 않는 초건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녹지화 사업이 가능할까요? 저는 의구심을 품은 채 한국-몽골 공동 프로젝트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한국인과 몽골인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공 물 저장소를 만들고 식수관을 설치하고 미세관계 장치까지 구축하고 있었죠. 사막의 한 구역은 이미 격자형으로 구획이 나뉘어 있었고 각 구역마다 어린 묘목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해발 900m, 강수량 100mm 미만의 이 황량한 땅에서 말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땅이 아니라 먼지입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국인 프로젝트 책임자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했죠. 삽을 들고 하루 10시간씩 그 사막을 파고 묘목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을.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저는 놀랐지만 여전히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장 근처의 작은 게르에서 한국인 팀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기술적 측면, 재정 상황, 장기 계획에 대해 질문했죠. 그들의 대답은 항상 구체적이었고 실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녹지화를 넘어서 사막 생태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종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자국 내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국토가 황폐화되었을 때 그들은 전국적인 조림 사업을 통해 국토를 되살렸다고 합니다. 그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는 몽골의 사막화와 싸우고 있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어쩌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15년간 일하면서 저는 세계 곳곳의 사막화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아프리카 사헬 지대부터 중동의 건조 지역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땅의 변화를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 어디서도 희망적인 변화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노력은 항상 역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해 겨울 믿기 힘든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이 몽골 고비 사막을 녹지화하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들도 포기한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작은 동아시아 국가가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니 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유엔과의 공동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직접 조사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난 5월 처음으로 몽골 고비 사막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남쪽으로 약 500km, 차로 6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말 그대로 황무지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바위, 때로는 모래 폭풍이 시야를 가리는 극한의 환경이었죠. 강수량은 연간 100mm도 채 되지 않는 초건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녹지화 사업이 가능할까요? 저는 의구심을 품은 채 한국-몽골 공동 프로젝트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하기 전 저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산림청과 몽골 환경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이미 3년째 진행 중이었습니다. 목표는 고비 사막 내 1000헥타르 규모의 녹지 조성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었죠. 예산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주도하는 비슷한 프로젝트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다음날 아침 일찍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몽골 환경부 직원들과 한국 산림청에서 파견된 전문가 하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박종호 씨는 한국의 산림보건 전문가로 이 프로젝트의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사막화 방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종호 씨는 먼저 저를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프로젝트 지도와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차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배경, 기술적 접근법,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과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은 사실 사막화 방지에 관한 한 특별한 경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국토의 상당 부분이 황폐화되었지만 전국적인 조림 사업을 통해 놀라운 복구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몽골의 사막화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물 관리 시스템, 토양 개량, 지역 식생 보존, 그리고 주민 참여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물 관리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100mm도 안 되는 이 지역에서 식물이 자라려면 효율적인 물 공급이 필수적이었으니까요. 한국팀은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대신 빗물을 최대한 모으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물이 고이도록 지형을 조정하고 물이 지하로 빠르게 스며들지 않도록 특수 토양층을 만들었습니다. 토양 개량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곳의 흙은 너무 메말라 있어 그대로는 식물이 자랄 수 없었습니다. 한국팀은 특수 유기물과 미생물을 활용해 토양의 질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바람에 의한 침식을 막기 위해 방풍림을 조성하고 모래 이동을 제한하는 구조물도 설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이미 100헥타르 규모의 땅에 초목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울창한 숲은 아니었지만 사막 한가운데 푸른 식물이 자란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박종호 씨의 설명을 들은 후 우리는 실제 조림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펼쳐진 녹지 구역은 작지만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비 사막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싹을 틔운 식물들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새로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술자나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교사, 농부, 학생,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한국 팀의 열정과 전문성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서구의 접근법과는 달랐지만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종호 씨는 저를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오프로드 차량을 타고 약 40분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프로젝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물관리 시스템 설치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해발 900m, 강수량이 연간 100mm도 채 되지 않는 초건조 사막지대의 한국팀은 정교한 인공 물 저장소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지형을 따라 여러 개의 작은 분지를 만들고 그곳에 빗물이 모이도록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하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특수 재질의 차수막을 깔고 물의 증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덮개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미세 관계 장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점적 관수 기술을 응용했지만 더 적은 물로 더 넓은 지역을 관계할 수 있도록 한국 팀이 개량한 버전이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땅이 아니라 먼지입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흙이라기보다는 먼지에 가까웠습니다.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갈 정도로 메마른 흙이었죠. 어떻게 이런 땅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한국인 기술자들은 제 의심에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삽을 들고 하루 10시간씩 그 사막을 파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토양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고 다른 한 명은 물 저장소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또 다른 이들은 묘목을 심기 위한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임시 식당으로 사용되는 텐트에 모였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저는 한국팀의 다른 구성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토양학 교수, 산림청 공무원,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 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일하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20대의 젊은 토목공학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황폐한 산들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황무지에 나무를 심었고 지금의 푸른 한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몽골에서도 해보고 싶었어요. 미래의 아이들에게 푸른 고비 사막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당장의 성과나 보상이 아니라 수십 년 후의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유럽의 많은 프로젝트에서 보지 못했던 접근법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묘목을 심는 작업을 참관했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특별한 수종을 선택했습니다.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고비 알타이 지역의 토착 식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일종의 사막 관목이었습니다. 이 식물은 뿌리를 깊이 내려 지하수를 찾아내고 잎에서의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진화했다고 합니다. 묘목을 심는 방법도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덩이를 파고 식물을 넣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고안된 물주머니와 함께 심었습니다. 이 물주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소량의 물을 식물에 공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묘목 주변에는 바람막이와 증발 방지를 위한 보호막도 설치했습니다. 제가 묘목 하나를 심어보겠다고 자원했을 때 박종호 씨는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그는 제게 삽과 묘목 그리고 물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사막의 땅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표면은 먼지처럼 보였지만 조금만 파고들면 딱딱한 층이 나왔습니다.
구덩이를 파는 데만 15분이 걸렸습니다. 묘목을 심고 물을 주면서 저는 문득 이 작은 식물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종호 씨가 제게 보여준 것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이미 1년 전에 심은 다른 묘목들이 있는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로 30cm 정도 자란 작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남아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항상 데이터와 통계, 과학적 모델을 중시했던 제게 이처럼 직접적인 증거는 강력한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항상 복잡한 솔루션을 찾으려 했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한국팀이 보여준 것처럼 단순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현장에서의 첫 주가 지나면서 저는 더 많은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팀과 공식적인 평가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저는 제 전문가적 의견을 솔직하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해도 과학적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회의실에는 박종호 씨를 비롯한 한국 측 책임자들과 몇몇 몽골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금까지의 관찰 결과와 분석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르러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나무는 죽어요. 저는 냉정하게 경고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헌신적으로 관리해도 이 지역의 극단적인 기후 조건은 결국 대부분의 식물을 죽일 것이라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가뭄, 모래폭풍, 극심한 일교차, 그리고 부족한 강수량은 어떤 조림 프로젝트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국 측 총책임자인 김민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오래 걸릴 진심으로 해보려는 겁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아우젠 씨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이 프로젝트는 매우 도전적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10년, 20년, 30년의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림 녹화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이 저는 불편했습니다. 서구인으로서의 자부심, 경험, 수치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15년간 세계 각지의 환경 프로젝트를 평가해왔고 항상 과학적 데이터와 비용 효율성을 중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씨의 접근법은 제가 익숙한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수치나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민수 씨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울란바토르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작은 마을의 식당에서 몽골 전통 음식을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원래 대학에서 산림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은퇴 후에 이 프로젝트의 자원에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 이후 황폐화된 한국의 산에 나무를 심는 일에 참여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의 산들은 지금의 고비 사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벌거숭이 산, 토양 침식, 홍수와 가뭄의 반복. 하지만 수십 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한국은 울창한 숲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비 사막은 한국의 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환경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정성이라고 하지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의 말은 제게 낯설었습니다. 제가 익숙한 서구의 프로젝트 관리 방식에서는 효율성, 비용, 성과 측정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씨가 말하는 정성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개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프로젝트 현장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저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이곳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공무원도 투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사, 농부, 학생, 그리고 청년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노부부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40년간 농사를 짓다가 은퇴한 후 이 프로젝트에 자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 묘목에 물을 주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이를 돌보듯이요. 또 다른 인상적인 인물은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가르치다 1년간 휴직을 내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젊은 교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왜 편안한 대학을 떠나 이런 극한 환경에서 일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연구실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간극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점점 저는 제 오만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프로젝트를 과학적 관점에서만 평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과학적 접근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헌신, 그리고 희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팀의 방식에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성과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사막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도왔습니다. 마치 하나의 커다란 가족처럼요. 프로젝트 현장을 조사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근처 마을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프로젝트 현장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유목민 정착지였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프로젝트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는 현지인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몇몇 주민들과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한국의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었고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프로젝트로 인해 생긴 일자리와 기술 교육 기회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너무 느리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유목민들은 여전히 물 부족과 목초지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마을을 둘러보던 중 저는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스케치북에 나무와 물, 그리고 사람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그리는 푸른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중 한 소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이 소녀는 맑은 눈동자와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제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국 아저씨들이 우리 동네에 호수를 만들어요. 바다 같아요. 소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커다란 호수와 그 주변으로 울창한 숲, 그리고 행복하게 노는 아이들이 그려져 있었으니까요. 고비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광경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나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부모님은 유목민으로 양과 염소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랑은 매우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인들이 가르치는 환경 교육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배운 내용을 열정적으로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랑은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무를 심으면 흙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식물들이 어떻게 서로 도우며 자라는지 설명했습니다. 8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환경 지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팀이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들, 특히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랑이 이야기한 호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진 저는 한국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팀은 정말로 인공 저수지를 건설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미니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실제 바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규모였지만 물이 귀한 이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인공 저수지 프로젝트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빗물과 눈 녹은 물을 모아 조림 사업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저수지는 미세 기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변 지역의 습도를 높이고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나랑의 가족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의 게르는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나랑의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한국의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랑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날씨는 더 건조해지고 목초지는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들은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이 숲과 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후변화와 사막화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습니다. 나랑과 같은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인공 저수지의 준공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울과 베이징을 오가며 다른 업무를 처리했고 다시 몽골로 돌아온 것입니다. 준공식은 몽골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지 샤머니 의식을 집행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놀랍게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멀리서도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준공식장에서 저는 나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녹지학교라고 불리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한국팀이 설립한 것으로 지역 아이들에게 환경과 농업에 관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나랑은 자랑스럽게 자신이 첫 번째 입학생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모두가 인공 저수지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그 크기는 축구장 정도였지만 주변의 메마른 대지와 대비되어 더욱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저수지의 물은 맑고 푸르게 빛났고 주변에는 이미 작은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나랑이 그린 그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소녀와의 만남은 제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랑을 통해 저는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경 복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특히 다음 세대, 나랑과 같은 아이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랑과의 만남 이후 저는 유럽으로 돌아가 UN 환경 보고서 작성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고비 사막 프로젝트는 보고서의 일부로 포함되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실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 프로젝트의 장기적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데이터와 수치만으로는 그들을 설득하기 어려웠으니까요. 6개월이 흐른 후 저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고비 사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국제환경단체의 대표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비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 어떤 녹지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했으니까요. 울란바토르에서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그들에게 한국팀의 접근법과 지금까지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성공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사막화는 너무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야.
지역적인 해결책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사실 저도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났으니 현장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특히 제가 떠난 후에는 모래 폭풍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기상 조건에서 어린 묘목들이 살아남았을까요? 마침내 우리 일행이 프로젝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동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먼지에 덮였던 그 땅 위에 10m 높이의 방풍림이 자라나 있었고 그 뒤에는 작은 저수지와 반사된 햇살이 만든 푸른 물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전에 제가 본 것은 건조한 사막 한가운데 놓인 작은 묘목들과 미완성된 저수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것은 생명력 넘치는 작은 오아시스였습니다. 방풍림으로 심어진 나무들은 놀라운 속도로 자라나 있었고 그 덕분에 안쪽의 다른 식물들은 모래 폭풍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수지는 이제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규모였고 햇빛에 반짝이는 수면은 마치 작은 바다처럼 보였습니다. 저수지 주변으로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심지어 몇몇 작은 동물들과 새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 작은 바다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온 동료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우리를 맞이한 것은 박종우 씨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사막의 햇빛에 더 검게 그을려 있었고 약간 마른 듯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종호 씨는 우리를 안내하며 지난 6개월 동안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예상대로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몇 차례의 강한 폭풍으로 초기에 심은 묘목들 중 상당수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 강한 방풍 시설을 설치하고 손상된 묘목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또 다른 도전은 물 관리였습니다. 저수지의 물은 예상보다 빨리 증발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특수 덮개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지하로 스며드는 물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수지 바닥에 차수막을 보강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 그들은 적응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생태계 효과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심은 식물들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식물들도 자연스럽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씨앗을 물어오고 바람이 꽃가루를 나르면서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수지 주변에는 이전에 이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습지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박종호 씨는 우리를 작은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토양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식물이 자라기 시작한 지역의 토양은 이미 변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유기물 함량이 증가하고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었죠. 그것은 토양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또한 그는 미기후 데이터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은 오아시스 지역의 온도 변화는 주변 사막보다 덜 극단적이었고 습도는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작은 변화였지만 방향은 분명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온 후 우리는 녹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나랑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학교의 작은 정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채소를 재배하고 식물의 성장을 관찰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죠. 그녀의 눈은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랑은 저에게 자신이 돌보는 정원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온실 안에는 여러 종류의 채소와 허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들이 모두 사막에서도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선택된 품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채소들은 학교의 급식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일부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본 후 우리 일행은 저녁에 모여 토론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제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이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대규모 해결책, 첨단 기술, 거대한 예산만 생각했어. 하지만 여기서 보여준 것은 인내와 헌신, 그리고 자연과 함께 일하는 지혜야.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앞에서 본 변화는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의 성공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자연의 회복력이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 작은 바다가 만들어진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다른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고비 사막의 작은 오아시스를 본 후 저는 독일로 돌아와 유엔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딱딱한 보고서 형식으로는 제가 현장에서 본 것과 느낀 것을 온전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터와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식 보고서와 별도로 제 개인적인 경험과 관찰을 담은 특별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 특히 나랑과 같은 아이들의 변화하는 미래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 팀으로부터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협조해 주었고 특히 산림청에서 파견된 고위 관계자와의 화상 인터뷰는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륙의 먼지와 싸우기 위해 여기에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사막화는 단순히 몽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황사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문제의 근원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자연을 변화시키는 것은 느리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측면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경 복원이 아니라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지역 전체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이 프로젝트를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저는 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고비사막 프로젝트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변화를 소개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이 왔습니다. 특히 6개월 전과 후의 비교 사진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과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3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죠. 이 영상에는 나랑과 같은 현지 아이들의 이야기, 한국 팀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서서히 변화하는 환경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먼저 유럽의 환경 포럼에서 상영되었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후 CNN의 환경 담당 프로듀서가 연락을 해왔고 그들의 환경 특집 프로그램에 저의 다큐멘터리가 소개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고비 사막의 작은 기적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CNN 방송 이후 많은 언론과 기관에서 저에게 인터뷰와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자리에서 한국의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이나 거대한 자본이 아니라 인내와 헌신, 그리고 현지 조건에 맞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했다는 점을요. 제 활동은 유엔 환경 프로그램의 주목을 받았고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는 유엔 환경상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상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환경 보존 프로젝트에 수여되는 명예로운 상이었습니다. 한국 팀은 이 소식에 겸손하게 반응했지만
그들의 눈에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목과 찬사 속에서 제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바로 저 자신이 이 기적의 목격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제 서구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접근법은 너무 소박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오만함을 인정하고 한국 팀으로부터 배운 중요한 교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엔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유엔은 고비 사막 프로젝트의 모델을 아프리카 사헬지대와 중동의 사막화 지역에도 적용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새로운 국제 프로젝트의 자문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제 경력에 있어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답하지 않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상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바로 박종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박종호 씨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아우젠 씨,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접근법은 빠른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역은 고유한 환경과 문화가 있고 그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지 사람들의 참여입니다.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의 조언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유엔의 제안을 수락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한국 팀의 경험과 그들이 강조한 정성의 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환경 문제를 주로 과학적,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인간적인 측면, 특히 지역 사회와의 협력과 장기적인 비전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비 사막의 작은 오아시스는 저에게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환경 보존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가르쳐준 스승이 되었습니다. 제가 독일로 돌아오기 전 나랑은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는데 처음 제가 봤을 때의 상상 속 풍경과 지금의 실제 모습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몽골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그림은 지금도 제 사무실에 걸려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저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끈기와 헌신, 그리고 올바른 접근법이 있다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니까요. 유엔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프리카 사헬지대와 중동의 사막화 지역을 오가며 한국의 모델을 적용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네갈과 모리타니아 국경 지역에서는 작은 오아시스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현지 주민들의 참여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몽골의 고비 사막을 찾았습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의 공식 방문단과 함께였습니다. 한국과 몽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막화 방지 국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포럼은 전 세계의 사막화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로비에는 커다란 배너가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몽골어와 영어로 한국을 사막 위의 희망국가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지원으로 몽골의 여러 지역에 비슷한 프로젝트가 확산되었고 그 성과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럼이 시작되기 전 우리는 먼저 첫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3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본 이후 이곳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10m 높이였던 방풍림은 이제 20m 가까이 자라 있었고 저수지는 이전보다 더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주변으로 형성된 생태계였습니다.
한때 불모지였던 이곳에는 이제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새와 작은 동물들도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토양은 이전보다 훨씬 비옥해져 있었고 심지어 인근 지역의 유목민들은 이 오아시스 주변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유목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이 새로운 녹지를 활용해 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녹지학교는 이제 제대로 된 건물을 갖추고 약 100명의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었습니다. 학교 내에는 온실과 실험실이 있어 아이들은 실제로 식물을 재배하고 환경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나랑은 이제 15살이 되어 있었고 학교의 학생 리더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저에게 학교 시설을 안내하며 자신의 꿈이 환경과학자가 되어 고비 사막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럼이 시작되고 전 세계에서 온 환경 전문가들과 정책 이반자들이 모였습니다. 기조연설은 한국의 전 산림청장이 맡았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도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강조한 함께 살아갈 땅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정복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의 회복력을 믿고 그것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이것은 한국어로 진심 어린 정성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우리의 정성에 응답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 모든 기술과 노력의 중심에 한국인의 정성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연을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땅을 만든 그 방식은 어쩌면 우리 서구가 잃어버린 철학이었습니다. 포럼의 주요 세션 중 하나로 저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모델을 다른 지역에 적용하면서 배운 교훈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조정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지역 사회의 참여와 주인의식이었습니다. 기술과 자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갈 사람들은 현지 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구의 전문가들은 한국식 접근법의 경제적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초기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효율성은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적인 비용 대비 효과만 본다면 다른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현지 역량 강화, 생태계 전체의 회복 등을 고려한다면 이 접근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삶과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율성이 아닐까요? 포럼의 마지막 날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몽골 정부는 고비 사막 프로젝트의 공로를 인정해 한국 팀에게 최고의 환경상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저에게도 명예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 철학을 다른 지역에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시상식에서 만난 나랑의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한국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자연에 맞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포럼이 끝나고 몽골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시내의 한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 세워진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기념비에는 고비 사막의 변화하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고 한국어와 몽골어로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막의 바다를 만든 사람들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정성의 경의를 표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울란바토르를 떠나면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많은 사막이 있었지만 이제 곳곳에 작은 녹색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분명한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지금 저는 베를린의 제 사무실에 앉아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벽에는 나랑이 그려준 그림과 함께 고비 사막 프로젝트의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대규모 투자나 첨단 기술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정성,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는 철학,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헌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내일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나 평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이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마음속에는 고비 사막의 작은 바다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인들의 정성이 함께합니다.